전 세계가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서 더 강력한 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민생 경제입니다. 대출, 환율, 주가 등 무엇 하나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데 과연 우리 경제 체력이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지금 같은 좀 극변기에 어떤 고점을 전망하는 건 쉽지 않겠죠. 전문가들이나 뭐 당국자나 일단 당국자 얘기를 좀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장님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10월) 정도가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5%대에서 얼마나 빨리 낮아질지에 대해서는 모든 요건들이 물가 상승세가 5%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는 쪽으로 지금. 현재 상태를 종합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2, 3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망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난 7일 또 지난 6일 각각 이제 발언한 내용인데 바로 여쭤볼게요. 거의 정점까지 온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점은 맞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체감을 좀 하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렇긴 한데,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최근 통계를 보면 상품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서비스 쪽은 개인 서비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미용, 그다음에 뭐 음식료 가격, 우리가 이제 식당 가면 가격 올라가는 네. 거 이런 거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체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네. 분위기 자체는 물가는 이제 더 이상 뭐 좀 치솟기는 어렵고 이제부터는 정점을 형성할 거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제 생각에도 맞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들이 좀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로서는 사실 이제 미국을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 이 9월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CPI가 1년 전보다 무려 8.2%나 올랐습니다. 근데 이 자체 수치로만 보면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8.2%라는 수치를 두고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 점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8월보다는 좀 상승폭이 둔화된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8월에 8.3%였는데 이제 9월에 8.2%잖아요. 네. 네. 0점이 떨어진 건 맞는데 그 기존 시장 전망치는 한 8.0에서 8.1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보다 조금 높은 거라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긴 한데 떨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거보다 그 근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 중에 좀 그 식료품이나 에너지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걸 뺀 나머지 이제 근원 물가는 네. 40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미국이. 그렇다면 이게 물가가 꺾인 건 아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계속 지금 상승 곡선이네요. 지난 6.5%가 이제 최고치였는데 네. 요번에 이제 6.6%로 최고치를 올랐네요. 경신했고 이게 예. 40년 만에 최대폭이라 사실 이제 통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셨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이 근원 물가를 더 중요시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우리 11월 초에 FOMC가 열리는데 사실 좀 불안하죠. 예, 불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그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 최우선 정책이 물가 잡기에 있다고 했고 할 일이 더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와의 싸움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상황이고 실장님 말씀은 조금 전 나간 화면 근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다시 또 기준금리 얘기인데 올해 2번 남지 않았습니까? 연준 회의.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1%까지 올라가는 울트라 스텝이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이걸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 분위기는 울트라 쪽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까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제 근원 물가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죠. 1년 후에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될 거냐?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12월 2번 남았잖아요. 네. 보통은 뭐 며칠 전에 0.75, 0.5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요번에는 요번에 1%, 그다음에 0.5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12월에 빅스텝을 예상했는데 네. 11월 자이언트, 12월에도 자이언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4.5로 훨씬 넘게 되죠. 4.75까지 잠깐만 올라가니까. 확인하면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3.25%고 네. 한국이 3.0%인데 네. 자 말씀하신 대로 1%를 올리면 4.25%가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예. 근데 지금 연준이 2번 남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올려서 4%고, 네. 그다음 12월에 빅스텝을 했을 때 0.5 올라가니까 4.5가 되는 거고. 4.5가 되는 거고. 우리는 아직 이제 한 번 남은 거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금리가 이미 역전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본 유출을 또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가야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11월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본 유출은 좀 최근에 뭐 연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자본 유출이 된다는 그런 증거는 뚜렷이 없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많이 주는데 그거는 이제 뭐 유로화나 엔화를 가졌을 때 그거를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 물론 좀 바깥으로 나가는 돈도 좀 있겠지만 그리고 저번 달에 외환 보유액이 많이 준 거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환율에 대한 우려인 거죠. 그러니까 네. 워낙 미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니까 그게 이제 세계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강달러 현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아까 이제 우리나라 물가를 얘기했는데 9월 수입 물가가 나왔는데 이제 원화 기준으로 보통 원화 기준으로 발표하잖아요. 네. 증가율이 8월보다 높아졌습니다. 증가율 자체가. 근데 그거를 달러화로 환산하면 증가율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지금 올라간 거.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그런 큰 폭은 아니겠지만 네. 빅스텝이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 네, 맞습니다. 빅스텝 정도로. 예. 아까 실장님께서 미국이 한 4.5%까지 올릴 것이다. 두 차례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3%거든요. 예. 그럼 어느 정도 그럼 맞춰질까요? 격차가 뭐 네. 우리가 이제 빅스텝 하면 3.5, 4.5 이렇게 하면 한 1%포인트 정도. 그리고 네. 뭐 미국이 좀 더 올리면 1.25%포인트. 그 정도 올해 연말에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물가 때문에 여전히 금리 올리자는 의견이 다수가 있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고 우리를 포함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아까 영국도 그렇고 여기다 IMF마저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이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유엔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 자제를 좀 호소하기도 했는데 지금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좀 자제 목소리가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IMF도 통화 정책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최근 보고서에서 네. 전망 보고서 나왔는데 단서를 달았어요. 각국의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좀 IMF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유엔 쪽에서는 그런 거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올려버리면 두 가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네. 신흥국이나 취약계층의 첫 번째는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강달러가 되니까 자기네 물가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들, 특히 이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물가가 오르죠. 환율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신흥국들도 어차피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흥국이나 취약계층의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또 달러가 유출되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 악순환 물고 구조네요.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유엔은 항상 뭐 강대국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네. 좀 신흥국들, 좀 가난한 국가들 대변했으니까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발언이 좀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돼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레베카 그린스판 사무총장,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한 얘기거든요. 지금의 흐름과는 조금 이제 튀는 발언이기 때문에 한번 더 소개해드리면 선진국의 통화 정책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직격탄이다라는 말을 했고 또 여기에다 노벨상 수상자인 버냉키 같은 경우는 아시아가 특히 자본 유출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전망했거든요. 이 두 가지 발언을 좀 묶어서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뭐 아시아만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신흥국이라면 이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강달러일 때 위험한 국가들이 남미죠. 남미 네. 국가들은 아주 뭐 남미. 뭐라 그럴까요? 아주 뭐 매번 거의 뭐 그런 상황이고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좀 위기에 빠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스리랑카를 비롯해 남아시아 국가들이 최근에 좀 어렵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튼튼한 편이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외환위기 때 이제 동남아시아, 한국 뭐 이런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좀 저개발 국가, 저소득 국가를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는 튼튼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이제 중국이 리스크에 빠지지 않을까. 근데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막대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이렇게 내수 시장이 큰 시장이라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위기에 빠진다든가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 다만 이제 아시아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저소득 국가들이 일부 좀 그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지만 네. 그게 뭐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를 흔든다든가 뭐 글로벌리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아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다시 최고점 정점을 찍기도 했는데 이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사실 물가가 잡히기는 하는 겁니까? 미국이 지금 뭐 올해 말까지 한 4.5 그죠? 올해 3월만 해도 제로 금리였잖아요. 뭐 상단이 0.25긴 한데 벌써 한 4%포인트로 올렸는데 안 잡히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물가가 올랐던 게 뭐 내수 시장에서 뭐 뭔가 버블이 생기고 뭐 사람들이 흥청망청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수입 물가 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물가가 안 잡히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미국 중앙은행이나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게 핵심이다. 근데 안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언젠가는 물가가 뭐 천년만년 계속 올 건 아니고 언젠가는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네들 금리 정책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나중에 물가 떨어지면 그냥 너무 많이 무슨 올라서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아까 그 레베카 그린스판 사무총장 얘기를 한 가지 더 하면 우리는 기준금리 인상에만 의존해서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유를 좀 바탕으로 질문 드리면 우리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게 5달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좀 네.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한번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추이를 보고 계십니까? IMF도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췄죠. 네. 2% 정도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10월 이제 수출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통계 보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월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9월달 수출 증가율이 2% 전년동월 대비 그게 한 서너 달 전에는 1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경기가 좀 확연히 꺾여 내려가고 그러네요. 있다. 예.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니까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나빠지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 금리 정책은 저금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가계나 기업의 어떤 부채 부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소비나 투자가 되도록.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경기 침체가 뚜렷한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금리는 높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수가 상당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의 소비가 안 되고 기업의 최근의 상황 보면 신용 경색 때문에 그리고 워낙 그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다 취소를 했어요. 네. 그러면 수출하고 내수가 둘 다 안 되면 그거는 뭐 경기가 내려가는 거는 명약관화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제부터는 환율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원달러 환율 뭐 1,200원, 1,300원 넘는다. 이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 1,400원을 넘고 또 어제 종가 대비 1,440원까지 찍었습니다. 네. 네. 이 강달러 기조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계속됩니다. 근데 계속되는데 그 이제 한미 간의 금리 격차 역전되고 그거보다는 미국 중앙은행이 과연 언제까지 저런 짓을 할 건가? 그러니까 그 올리는 게 뭐 0.75, 0.5 이런 식으로 확정이 돼 있다면 강달러가 아닐 거예요. 지금보다는 좀 내려가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또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가 어떤 폭으로 올릴지 아무도 지금 예상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보면 지금 내년 6월 말 기준으로 해보면 5%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5, 최종적으로요? 4.5-4.75보다는 확실히 높죠. 야. 그러면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으면 강달러는 이제 지속이 될 거다. 다만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좀 모릅니다. 정말 1,500을 뚫을지 1,400대에 머물지 그거를 좀 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적정 환율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 통계를 보면 한 1,100에서 1,300 사이가 우리나라는 환율이 적정 수준인데 그거보다는 분명히 좀 심각하게 좀 버블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대출 얘기로 넘어갈 텐데 당장 뭐 걱정은 여전히 뭐 개인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빚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 뭐 카드론 쓰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 상승 여력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뭐든 그 대출 추이를 보면 한 뭐 1년 전 대비 한 2배씩은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다면 네. 뭐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자를 만약에 1,000만 원 연 냈다면 2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는 뭐 주택담보대출 상단을 7% 8% 보고 있으니까 지금 한 6%대. 근데 네. 그러면 1년 전에 비해서 한 3배를 내는 거죠, 이자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이자 내는 그 규모 자체가 큰데 그러면 뭐 잘 사는 분들이야 내면 되지만 정말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은 아마 버티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에 이렇게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가운데는 이 변동금리 대출자가 대부분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그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상품 가입을 하셨을 텐데 올해 말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출 금리가 이제 8%까지도 예상이 되고 혹은 그를 더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대출자들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은행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정금리는 금리가 낮고 그리고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렇게 안 해줄 걸요.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안심전환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도 실효성이 좀 있어요. 정부가 과연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가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에 왜곡도 있고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은 뭐 정부가 만약에 개입을 안 한다면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정부의 어떤 대비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아마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7% 그 이상까지 좀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대출 이자 결국 이제 주택 문제로도 결부되는 문제인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서도 반전세, 월세 전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여기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당국에. 지금 뭐 전세 대출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5%. 근데 이제 월세로 전환하면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환율이 있는데 한 3%대 후반. 네. 그럼 다 월세로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네. 전세를 지금 세입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깡통 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월세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데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가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나중에 이제 하락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아, 이 월세 비중이 많고 그런 전환율이 높다면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뒤에 얘기긴 한데 네. 뭐 지금 전세 대출을 세입장에서 받는 거는 그건 손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가능하면 월세 쪽으로 좀 넘어가시는 게 또 나중에 이제 뭐 깡통 전세 문제 때문에 뭐 보증금을 떼이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물량은 많이 나온 걸로는 네. 알지만 사실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고금리 시대 그나마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좀 귀가 솔깃할 만한 부분은 예적금 부분 아니겠습니까? 은행들이 좀 수신 상품에 대한 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금리 시대? 금리가 높으면은 예금을 들어야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주식이나 부동산 해봐야 수익률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뭐 그런 쪽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많이 그리고 올랐더라고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지금의 상황이 뭐 2, 3년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뭐 금리도 떨어지고 뭐 경기가 좀 괜찮아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예적금 드실 거면 너무 그 만기 기간이라고 하죠. 나중에 적금 들었을 때 타는 그걸 너무 길게 보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가입할 때 가입 기간을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짧게 없다. 짧게 요새는 워낙 뭐 모든 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짧게 예.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예금에 눈이 가는 이유가 예금 이율이 사실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없죠. 네, 저부터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금에 더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는 주가 전망 이것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싶거든요. 주가는 저희 연구원에서 뭐 공식적으로 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는 주가가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다든가, 뭐 금융위기 때처럼 뭐 리만 브라더스 이런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한다든가, 이런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오긴 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사실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뜨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떠요. 그런 조짐을 시장이 먼저 알아서. 그래서 주가 약세라서 뭐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뭐 코로나 위기 때처럼 1,400, 1,600까지 내려갈 것 같진 않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한국 경제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약세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이제 올해 연말에 기업들이 좀 실적이 악화되고 이런 발표가 되면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예. 듭니다. 아까 그 환율이 뭐 1,100원에서 1,300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을 한번 언급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주가요? 될까요? 네, 일단은 1,000포인트 이상이겠죠, 우리나라는. 1,000포인트 예. 이상이요? 그러니까 범위를 좀 더 좁히자면, 코로나 때 우리가 1,400, 1,600,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예. 그거보다 이상일 겁니다. 그거보다는 예, 이상이다. 지금의 충격이 그때만큼의 어떤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2,000을 조금 하회할 수는 있지만, 뭐 2,000 아래 1호 요 정도가 네. 지금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